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난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연세휴식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인공 치아 매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아가 상실했을 때 인공 치아를 통해서 이제 잇몸뼈, 우리가 턱뼈라고 하는 잇몸뼈 안쪽에다가 인공 치근을 매식 수술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치아 지지를 얻게 되는 자연 치아 유사한 구조로 치아를 다시 대체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발치를 하게 되고 이가 상실되게 되면 이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라든가 주변 잇몸 조직이 점점 위축이 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치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임플란트가 잇몸 조직이나 뼈 조직을 이제 보존하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그 치아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세 부분으로 구별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임플란트는 이제 우리가 픽스처, 인공 치근이라고 해서 이 잇몸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식 수술을 통해서 잇몸뼈에 매식 수술을 하게 되고 자기 잇몸뼈랑 단단하게 결합을 함으로써 치아의 뿌리에 해당되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인공 치아, 크라운이라고 하는 인공 치아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지대주를 이 임플란트 인공 치근 픽스처랑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인공 치아를 만들어서 인공 치아를 결합을 해주게 되면 비로소 완전한 치아, 인공 치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대주까지가 잇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대주부터 잇몸 밖으로 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잇몸 속으로는 인공 치근이라고 하는 픽스처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보면 이제 마취를 하고 일단 잇몸 속에 있는 잇몸뼈에다 이제 인공 치근을 매식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의 일정 부분 절개를 해야 됩니다. 안에 잇몸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이제 인공 치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인공 치근의 크기에 맞게끔 구멍을 형성을 해주고 그 구멍에다가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 인공 치근을 이제 조여주게 돼서 딱 밀착을 시키게 되고요. 픽스처를 받고 나서 크라운을 쓰기 전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좀 단계별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공 치근을 매식하는 수술 단계로 보셔야 돼요. 인공 치근에 해당되는 픽스처를 잇몸뼈 안에 매식을 하는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 2, 3개월 정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잇몸뼈나 이런 부분들이 인공 치근과 이제 단단한 결합이 되게 되고 그 위에 어뷰트먼트 지대주와 크라운을 연결을 해줌으로써 이제 비로소 저작을 할 수 있는 치료가 완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의 수명은 보통은 임플란트 자체의 수명이라기보다는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주변 잇몸 조직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치아는 충치에서 해방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자체가 모든 구조 파트 자체가 인공물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지만 이 임플란트를 지지해주는 잇몸뼈라든가 잇몸 조직은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환자분의 양치 습관이라든가 음식 섭취라든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도 그쪽 부분의 양치나 이런 걸 잘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관리가 잘 한다고 한다면 자연치만큼 오래 쓰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연치도 관리가 안 되면 뭐 발치에 이르게 되듯이 임플란트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잇몸 질환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도 다시 빼고 다시 해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치아 머리 부분, 이 보철 부분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또 딱딱한 음식이나 이런 걸 드시다 보면 파절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제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머리 보철 부분만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치료 기간으로 3개월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치료 기간을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뼈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2,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갖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위턱뼈나 앞니나 이런 부분들은 뼈가 좀 무르다거나 그리고 좀 이제 개인적인 차이도 있어서 골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길게는 6개월 이상 보통은 기다렸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래턱보다는 위턱이 좀 한두 달 정도는 더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제 임플란트 시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치조골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인공 뼈 이식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인공 뼈 이식이 동반된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는 치유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뼈 이식을 동반하게 되면 최소 4, 5개월, 뭐 6개월 이상 치료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인공 뼈는 재질이 뭐예요? 인공뼈는 뭐 여러 가지 재질이 있어요. 이제 뭐 사람의 사체에서 이제 채취한 뼈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동물에서 채취한 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공 재료를 합성해서 만든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어떤 걸 쓰는 게 맞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인공뼈를 쓸 것이냐가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이제 언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발치된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발치된 상태가 양호하고 주변 치조골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한 경우에는 발치한 이후에 보통 한두 달 뒤에 보통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발치 부위에 염증이 심하다거나 골 소실이 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3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까지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치아가 없음으로써 이제 이 치조골이 이제 위축되고 이런 것들은 6개월 이내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 뭐 1년 이상, 2년 이상 뭐 이렇게 몇 년에 지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발치를 하고 나서 염증이 치유가 되고 이제 일정 골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 기간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빨리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 돼!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최신 치료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물론 이제 요즘 하는 방식의 임플란트는 한 2, 30년 길게는 한 3, 40년밖에 안 된 최신 치료가 맞는데 사실 그런 임플란트 인공치아에 대한 니즈는 과거 원시 시대부터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집트라든가 페니키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공치아 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상아라든가 금이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인공치아를 했던 경우도 있고 마야 유적에서 보면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인공치아를 만들었던 흔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쓰는 방식의 이제 임플란트가 처음 개발된 거는 1965년 스웨덴의 브레네막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치과의사는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 실험에서 토끼 뼈 안에 티타늄을 이식을 했더니 이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이 토끼 뼈랑 엉겨붙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이 뼈랑 되게 생화학적으로 붙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해내고 그거를 이제 임플란트라고 해서 인공치아에 응용을 해서 만든 게 임플란트인데 그 이후로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편화가 되면서 요즘은 이제 치과에서 치아가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퍼스트 오브 초이스로 결정하는 게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죠. 아쉽지? 네,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있어서 평생 두 개까지는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비용이 비보험으로 하셨을 때보다는 이제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써주는 거에 따라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아보험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들었던 이제 어떤 생명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보면 치조골 이식술 뭐 이런 것들을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보험금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조골 이식이 필요하지 않는데 치조골 이식을 해달라든가 그래서 뭐 그런 진단서를 써준다든가 뭐 환자분한테는 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옳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그냥 임의로 치과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의사가 그거를 해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 정말 치료한 필요만 치료 그리고 실제로 시행한 시술에 대해서만 진단서나 이런 게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 어금니를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그 후에 염증이 발생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임플란트를 만능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오셔서 치아가 좀 안 좋으면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자연치보다는 못한 거예요. 자기 치아보다는. 그래서 항상 자기 치아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 자기 치아를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없을 때 그때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거지 자기 치아를 빼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는 그걸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그 임플란트 뼈 이식 후에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뭐 임플란트 자체도 또 인공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생체 조직을 우리 몸에 이식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쉽게 말하면 뭐 간 이식도 받고 신장 이식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수루 간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상처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된 수루 간염이 되게 되면 그런 이제 이식했던 조직이 부패한다거나 생착이 안 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도 이제 약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수술 후에 상악동 세척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임플란트 수술에 상하층 세척을 하는 건 없는데. 아,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지? 이걸 얘기하면 좋겠다. 위에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할 때랑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수술할 때 고려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물이 좀 다른데 이 위 어금니 위쪽으로 상악동이라고 해서 이 광대뼈 안쪽에 이제 공기주머니 같은 동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금니 수술할 때 그 부분하고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거나 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 전이나 후에 뭐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하악신경이라고 해서 신경관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매식을 너무 깊게 한다거나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감각 이상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어금니에 있어서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하악신경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제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아쉽지? 특히 이제 여성분들 노령의 여성분들에서 이제 흔하게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약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고 이제 먹는 약도 있고 이런데 그 골다공증 약이 골 대사를 약간 방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 그 치유를 방해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약을 드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약을 중단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과 선생님하고 협진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시술을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임플란트 후에 치아 교정은 가능해요?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이제 치아에 외력을 줘서 치아가 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치아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자연 치아는 치주인대라고 해서 치조골과 이제 치아 사이에 이제 치주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치아 이동도 가능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 치주인대라고 하는 게 임플란트는 없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통해서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함에 있어서 임플란트 한 치아는 제한 사항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움직여야 되는 치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치아 교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제한 사항은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임플란트 후에 머리를 감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피가 쏠려서 그런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쉽지?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임플란트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주변 잇몸 관리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게 오히려 자기 치아보다는 잇몸 관리하는 것도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마다 오셔서 그 주변 잇몸 청소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치가 잘 되는지도 체크하시고, 임플란트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하시고, 꼭 잊지 마시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기적으로 꼭 검진을 받으러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임플란트 좋은 치료지만 그래도 자기 치아가 더 좋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조태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